이 노인네는 누구지? 그의 말투에는 무례함이 가득했습니다. 약초상 주인은 당황한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순례 할머니십니다. 마을의 무녀이십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갑자기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비웃음을 띄웠습니다. 아, 그 미신을 믿는 할머니? 호수에 뭐가 산다고 떠드는? 순례 할머니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순례 할머니의 시선에 잠시 압도된 듯했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고 비웃음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대의 무당이라니 참 구시대적이군. 그래, 할머니도 보호비를 내야 하나? 아니면 그 신비한 호수의 신이 당신을 보호해줄 건가? 주변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속,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신비로운 호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심연의 호수라 부르며 감히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호수 주변으로는 항상 짙은 옥색 안개가 감돌았고 그 기운이 워낙 강해 일반인들은 호수 근처에만 가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호수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순례 할머니라고 불렀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무녀였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심한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 호수에서 수신의 계시를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녀는 40년간 물의 신을 모시는 무녀로 살아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호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오래된 구슬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호수를 바라볼 때면 호수도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수 밑에 용궁이 있다고 했고 다른 이는 물귀신들이 산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그 깊이를 측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측정용 추를 던져도 바닥에 닿지 않았고 가끔은 그 추가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은 순례 할머니에게 다가와 호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호수에는 무언가가 살고 있나요? 순례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지. 깨우면 안 돼. 그녀의 말에 이장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음 무녀가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아무도 이 호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 순례 할머니는 다시 명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서 무엇이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깨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을의 아이들은 종종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순례 할머니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호수의 경이로움과 위험성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호수 근처에 가도 아프지 않아요? 순례 할머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더욱 호수를 경외하며 멀리했습니다. 간혹 마을에 이방인이 찾아와 호수에 대해 묻거나 가보고 싶어 할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요. 순례 할머니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요. 이렇게 심연의 호수와 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의 금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이른 아침부터 산을 내려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평화촌에서 열리는 오늘의 장날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신에게 바칠 제물로 쓸 쑥과 인삼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례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함에도 직접 장에 나서는 일은 1년에 몇 번 없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물소리가 다르구나. 할머니는 오두막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호수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호수의 기운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수 위로 떠오른 안개는 평소보다 짙었고 그 색채는 옥색이 아닌 불길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마주친 산새들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럽게 지저귀었고 바람은 차갑게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평화촌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화촌 장터는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에 단 2번만 열리는 시장이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시끌벅적했습니다. 약초를 파는 상인들, 갓 잡은 민물고기를 내놓은 어부들, 곡식을 교환하는 농부들로 장터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순례 할머니의 마음은 그 활기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시장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장터의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나 그녀가 심연의 호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초상 앞에 멈춰 선 순례 할머니는 주인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올해 산에서 난 쑥은 어떤가요? 약초상 주인은 깊은 인상을 지닌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가장 좋은 품질의 쑥을 꺼내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좋습니다. 이 쑥은 특별히 제가 북쪽 심산에서 직접 채취한 것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쑥의 향을 맡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인삼을 찾았고 다른 필요한 물품들도 하나씩 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돌아다닐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그녀는 오래된 친구인 영감을 만났습니다. 마을의 농사꾼으로 지내온 그는 순례 할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오랜만이구먼 순례. 산에서 내려오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대. 순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호수가 불안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 영감은 그녀의 말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순례 할머니의 예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들려온 소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사람들 사이로 그 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흥분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나그네의 이야기는 순례 할머니의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산 너머 마을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검게 변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물건을 챙기고 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호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약초상에게 인삼을 건네봤던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검은 생활한복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상인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상인에게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것을 받았지만 몇몇은 표정을 굳힌 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달 보호비다. 깨끗하게 처리하지. 중앙에 서 있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다른 부하들보다 한 뼘 정도 더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강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지역 개발 회사의 대표였지만 실상은 이 일대를 장악한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인삼값을 치르다 말고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강 회장과 그의 부하들은 상인들에게 차례대로 다가가며 돈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은근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약초상 주인은 할머니에게 물건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최근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평화촌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요. 순례 할머니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경로를 보니 곧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 회장과 그의 일행은 어느새 할머니 앞에 이르렀고 약초상 주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됩니까, 최 씨? 강 회장이 물었고 약초상 주인은 서둘러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봉투를 받아 대충 확인한 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순례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잠시 그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노인네는 누구지? 그의 말투에는 무례함이 가득했습니다. 약초상 주인은 당황한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순례 할머니십니다. 마을의 무녀이십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갑자기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비웃음을 띄웠습니다. 아, 그 미신을 믿는 할머니. 호수에 뭐가 산다고 떠드는. 순례 할머니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평소와는 다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호수의 깊은 물처럼 누구도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순례 할머니의 시선에 잠시 압도된 듯했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고 비웃음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대의 무당이라니 참 구시대적이군. 그래, 할머니도 보호비를 내야 하나? 아니면 그 신비한 호수의 신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건가? 주변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약초상 주인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옷구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슬을 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구슬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그 작은 구슬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뭐야, 이건? 순례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고입니다. 강 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구슬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음 상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필요한 물건을 다 구매한 후 서둘러 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터를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호수에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있었던 일, 특히 강 회장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견된 만남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순례 할머니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 호수에 도착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호수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변화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순례 할머니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가 왔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장터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장과 소금을 담은 자루를 챙긴 그때 갑자기 그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물을 조심하시오. 당신의 목숨은 당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이요. 붉은 물이 흐를 것이니.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강 회장을 정확히 향해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강 회장은 다른 상인에게 보호비를 받다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순례 할머니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순간 창백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미친 노인네가. 그는 소름이 돋은 듯 몸을 떨더니 애써 냉정함을 찾았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다가가 할머니를 밀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는 한마디 더 내뱉으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잠시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만을 지었습니다. 장터를 떠나 산으로 향하는 길에 순례 할머니는 점점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이 그녀를 통해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강 회장을 향한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은 그녀의 무녀 생활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수신이 그녀를 통해 직접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 것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날씨도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어느새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할머니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수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한편 장터를 떠난 강 회장은 자신의 차 안에서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순례 할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물을 조심하시오. 붉은 물이 흐를 것이니. 평소라면 무시했을 미신적인 말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석의 부하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주머니에서 순례 할머니가 준 옷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 아래 그 구슬은 이상하게도 푸른 빛을 내뿜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구슬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차는 빠르게 마을을 벗어났고 강 회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 할머니는 호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수의 표면은 거울처럼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에서 사온 향과 쑥을 태우고 작은 제단에 인삼과 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신님, 오늘 이 몸을 통해 말씀하셨군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호수는 침묵했지만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이미지와 감각의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붉은 물, 검은 그림자, 그리고 호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격변. 순례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왔음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강 회장의 사무실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강 회장은 예민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술병 여러 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단정했던 사무실은 이제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검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그 물은 점점 붉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그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의 오른팔 격인 민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상태를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정보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민 부장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순례 할머니에 관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본명은 김순례, 나이는 약 78세로 추정됨, 40년 전 중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후 무녀가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는 곳은 심연의 호수 근처 작은 오두막이라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 부장, 그 호수는 뭐가 특별한 거지? 민 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호수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다고 하고 호수 주변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신으로 치부하고 비웃었을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알약을 2개 삼켰습니다. 누군가 그 노인네 좀 데려와봐.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민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무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그녀를 매우 존경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녀를 건드리면 강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민 부장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미신을 두려워했어? 그런 건 약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당장 데려와. 민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3명의 부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 회장의 믿을 만한 신복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에게 간략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 그 할머니를 데려와. 폭력은 쓰지 마. 단순히 내가 대화하고 싶다고 전해. 거부하면 그때는 상황에 맞게 판단해. 3명의 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들이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순례 할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메아리쳤습니다. 물을 조심하시오. 붉은 물이 흐를 것이니. 그는 손을 떨며 술병을 들어 마셨습니다. 한편 3명의 부하는 빗속을 뚫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비로 인해 길은 미끄러웠고 짙은 안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산에 이렇게 안개가 짙은 건 본 적이 없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회장님 명령이야. 그들은 계속해서 산을 올랐지만 길이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바람은 그들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3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됐어, 돌아가자. 이건 미친 짓이야. 결국 겁에 질린 3부하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옷은 비에 흠벅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 회장에게 돌아간 그들은 산에서 경험한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강 회장은 그저 그들의 겁쟁이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호수에 서 있었고 호수의 물은 점점 상승하여 그의 발목, 무릎, 허리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서 순례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노인네 한 명을 데려오지 못하다니. 귀신이고 뭐고 다 헛소리야. 그는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 젖히고 그 안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걸려있던 비옷을 집어들었습니다. 민 부장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그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건 그 어떤 상대도 직접 만나봤기 때문이야. 늙은 무당 한 명이 뭐가 두려워? 강 회장은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가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더욱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그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산길을 진창으로 만들었고 고급 세단은 그 길을 오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회장은 차를 산 중턱에 세우고 나머지 길은 걸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들고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그의 시야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강 회장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가슴을 무거운 바위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지만 그 압박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헛소리. 다 미친 소리야.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더 올라가자 안개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그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넓은 호수가 시야에 들어왔고 그 앞에는 검은 소복을 입은 순례 할머니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수를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향의 연기가 안개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소리에도 불구하고 순례 할머니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호수를 응시한 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어이, 노인네 나와봐.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순례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강 회장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나 좀 봐. 그 예언 같은 소리 한 번 더 해봐. 순례 할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호수처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내 미래를 한 번 더 맞춰봐. 아니면 내 손에 죽을 미래라도 읽어줄래?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공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의 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고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수 위로 이상한 기운이 일었습니다. 잔잔했던 수면이 물결치기 시작했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불안한 듯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순례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왔군요. 수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강 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순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온 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수신이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은 그 방향을 바라보았고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이상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푸른색과 검은색이 섞인 기이한 빛이었고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칼로 향했지만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속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물을 조심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의 발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호수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솟아오른 물이었고 그 물은 점점 그의 발목을 적셨습니다. 물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강 회장의 발목을 감싼 물은 서서히 그의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여전히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그에게서 몇 걸음 물러나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신님,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그녀의 말과 함께 호수 위의 기이한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호수의 윤곽은 점점 더 흐려졌고 물과 안개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존재로 변모하는 듯했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핏빛 같은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확장되어 검은 구멍처럼 보였고 그 깊은 곳에서 붉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당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의 발밑에서 물길이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순례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중첩된 것처럼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노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호수 자체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상체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허리춤에 칼을 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이 칼에 닿기도 전에 그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손을 휘둘러 순례 할머니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할머니의 뺨에 닿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멈추고 바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빗방울도 공중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 할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붉은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핏물처럼 진하고 붉었으며 그녀의 뺨을 따라 흐르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닿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났고 그 물은 점점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한 행동에 스스로도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그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힘이 풀린 듯했습니다. 그의 발목을 감싸고 있던 물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듯 황급히 몸을 돌려 산을 뛰쳐내려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순례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땅에 떨어져 작은 물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 물줄기는 천천히 호수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수신님,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호수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붉은 기운이 번져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잉크를 풀어놓은 것처럼 붉은색은 서서히 호수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강 회장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물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의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절망적으로 빨랐고 여러 번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일어나 계속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처럼 보였지만 그는 어디에도 상처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메아리쳤습니다.
당신의 발밑에서 물길이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는 급하게 차를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평화촌에는 전례 없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비는 본 적이 없다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의 작은 개울에서 이상한 물이 흐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빛을 띠는 물이었고 마치 피처럼 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심연의 호수에서 흘러내려온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순례 할머니가 붉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강 회장이 그녀를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며 두려워했고 강 회장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이후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샤워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의 피부는 점점 건조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 회장의 삶은 서서히 파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을 착각하여 중요한 투자 미팅에 1시간이나 늦었고 계약서를 놓고 온 바람에 중요한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치부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개발 중이던 주요 부지에서 갑자기 지하수가 솟아나와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역 정부와 맺었던 계약은 비리 의혹으로 파기되었습니다. 다른 조직과의 협상 자리에서는 그가 비밀 정보를 실수로 누설하는 바람에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강 회장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는 끝없이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물은 점점 더 붉게 변했고 그의 주변에는 이상한 형체들이 떠다녔습니다. 꿈의 마지막에는 항상 순례 할머니의 얼굴이 물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물속에서 기이한 형태로 퍼져갔습니다. 당신의 발밑에서 물길이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매일 밤 같은 지점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그의 판단력은 크게 흐트러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실했던 부하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랫동안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민 부장조차 잠적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불행이 순례 할머니의 저주 때문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믿어줄까요? 그는 이제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가정생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그의 이상한 행동을 견딜 수 없다며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은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혼자 남은 강 회장은 점점 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을 때만 그 끔찍한 악몽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의 효과도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더 강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외아들이 마약 소지죄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좋은 대학에 다니는 모범생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아들은 이미 몇 달째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고 심지어 판매까지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켰고 아들의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유명 개발업자의 아들,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이제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가족, 명예, 그리고 자신의 정신까지. 그는 점점 더 물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조차 거부했고 대신 알코올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강 회장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그날 순례 할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린 붉은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심연의 호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과하면 이 모든 게 끝날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이미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순례 할머니의 저주는 이미 그의 피 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에 놀라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마치 끝없는 악몽 속에서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예전의 권력과 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수척하고 창백했으며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항상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변했으며 늘 깔끔했던 그의 옷차림도 이제는 지저분하고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강 회장이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절망 속에서 강 회장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목욕탕에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보는 순간 순례 할머니의 붉은 눈물이 떠올라 너무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고 마지막 순간에 하녀가 그를 발견하여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제를 대량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의 효과로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다시 깊은 물속에 빠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고 물속에서 순례 할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살 시도에서는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빗물에 젖은 채로 옥상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귀에 크게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목소리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 이리 와. 우리와 함께. 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결국 경비원들에게 발견되어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신문에 보도되었고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강 회장은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의지는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에게 중증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렸고 강력한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날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에서 그는 하루 종일 창문 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항정신성 약물은 그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물조차도 악몽과 환청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는 깨어 있을 때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을 타고 물이 흐르는 소리,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 그리고 순례 할머니의 목소리. 당신의 발밑에서 물길이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다른 환자들도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종종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물이 온다. 물이 온다. 라고 외쳤고 때로는 바닥에 엎드려 존재하지 않는 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약물 용량을 늘렸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강 회장은 병원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는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순례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는 심연의 호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모든 힘을 다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약물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비상구를 통해 병원 밖으로 나갔고 폭우 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그의 병원 가운은 순식간에 비에 젖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그는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 평화촌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발이 성성한 창백한 남자가 병원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강 회장이 내민 거액의 돈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마치 그를 심연의 호수로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 눈물은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해. 무녀님에게, 수신님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택시는 폭우 속에서 심연의 호수가 있는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져 있었지만 의지만은 강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폭우 속에서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의 병원 가운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맨발은 돌과 진흙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호수에 도착하는 것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와 권력을 쫓아 달려온 어린 시절, 지역 조폭에 들어가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간 청년 시절, 그리고 개발업자로 위장한 채 무자비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던 자신의 모습.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마치 영화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당연한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호수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호수 표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그 위로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강 회장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검은 소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신님께 빌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을 모두 버리고 순수한 절망과 후회만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신은 벌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업이 당신을 삼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더러운 업보를 흐르는 맑은 물에 씻어내고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호수에서 물을 떠올려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그 물을 강 회장의 이마에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갑자기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온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순례 할머니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이상하게도 폭우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한 남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작은 배 수리점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배 수리공 아저씨로 불렸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역시 자신의 옛 이름을 버렸습니다. 이름을 버린 옛 강 회장은 이제 이 조용한 어촌 마을에서 배를 수리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마을 근처의 작은 호수 앞에서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 호수는 심연의 호수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감사와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평온했고 예전의 강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사라졌고 그의 눈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백발이었지만 이제는 건강한 광택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가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배를 수리해 주었고 어린이들에게는 작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물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종종 바다로 나가 낚시를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안식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작업을 마치고 해변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그의 발 아래로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수신의 무녀 그리고 뺨을 친 자의 최후. 그 최후는 결국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버린 옛강 회장은 자신의 업보를 씻어내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심연의 호수는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한 채 고요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 많은 집이었습니다.